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이 수업이 교양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교양답게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요새 이제 내가 역사 얘기를 좀 할까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수업은 사상의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최소한 여러분은 대학생이고 또 상식을 풍부하게 한다는 면에서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언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가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혹시 회사 취직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력서 쓰죠? 이력서 쓸 때 뭐 해요? 옛날에 자기 출생지, 어느 고등학교, 무슨 내가 학과 출신, 또 내가 무슨 자격증 딴 거 이걸 적어요. 그죠? 그게 뭘까요? 과거의 사실들이 현재의 나를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홍길동이다. 홍길동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과거의 경력을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현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현재를 알으면은 뭘 알 수가 있어요? 미래의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겠죠.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영역이 되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그래서 대학교로 컴퓨터를 전공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만들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다 이해를 한다면은 현재 우리나라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미래에 어떻게 진행이 된 거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력서 쓸 때도 나한테 유리한 것만 쓰죠. 나 불리한 건 안 써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의도 터졌다 이런 거 써요. 뭐 나한테 내가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 안 써요. 성공한 이야기 써요. 그죠? 그리고 그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있으면은 그 회사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써요. 그죠? 그것이 취사 선택에서 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역사관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사실 무수히 많아요. 사실들은. 근데 그 사실들이 많은데 그거를 무한정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기준을 갖고 뽑아낸다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인 사관이라 사관.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역사관에 있어서 아주 불행하게 우리는 식민사관이 많이 작용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식민사관의 특징이 뭘까요? 일본 애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다. 반도국가이니까 대륙과 해양의 침범을 받고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 내내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고로 일본이 지배한 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죠? 그 식민사. 근데 우리가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사학자나 뭐 사회주의 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쓰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식민사관을 탈피한다고는 썼지만 자기도 모르게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아요. 참 이게 무서운 논리. 자, 대표적인 얘기일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독립운동자나 민족 사학자들 어때? 우리 민족이 잘못했으니까 나라가 망했다. 고로 우리가 민족이 튼튼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계몽 활동도 해야 되고 또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이 약해서 망했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해요. 그 논리 자체가 식민사관이에요. 참 웃기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힘이 약한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예전에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데요. 우리는 흔히 식민사관의 조선의 나라는 참 되게 망해 나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나라를 보든지 간에 한 왕조가 생겨났다 없어질 때는 보통 200년을 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민사관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고구려 때는 되게 힘이 강했고 삼국시대 지나서 고려 때도 조선시대 내내 망하다가 임진왜란 때 포싹 힘이 약해서 그때 계속 망해 나갔다. 이렇게 설명해. 웃긴 소리죠. 임진왜란서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흘렀는데 그럼 한 왕조가 생겨났다 없어지는 때야. 대표적인 예로 내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임진왜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전쟁터는 초토화가 되는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땠어요? 군대를 보내서 싸웠는데 일본은 정권이 바뀌죠. 중국은 어때? 원군을 보냈는데 중국은
명나라가 망해요. 우리나라한테 그냥 유지되잖아요. 전쟁 보고 다. 자, 그럼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겠어요?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세상에 200년이면은 한 왕조가 생겨나도 없어지는 때인데 200년 내내 망해 나가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리고 또한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특히 영종도 시대 때 예를 들어서 그 영조나 정조도 불과 지금부터 한 얼마 전이죠. 그때 이미 예를 들어서 화성이라는 도시를 건설해. 지금의 수원이죠. 원래 화성인데 화성을 만들 때 완벽한 신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요.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건축 실명제로 화성을 짓는데 벽돌은 누가 찍어냈고 나무는 누가 만들고 창문은 누가 만들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성의궤라고 그래요. 재밌는 거는 화성을 건사는 2년이 걸렸어요. 근데 화성의궤 그 기록을 남기는 8년이 걸렸어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건축물 짓는데 2년밖에 안 걸리고 기록을 남기는데 7년 8년이 걸렸다는 건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도 화성의궤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복원이 가능해요. 저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못 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나라 민족이 흔히 기록이 약하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아까 화성의궤 얘기했죠. 건축물을 짓는데 그 완벽하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형광등은 누가 설치하고 전기 배선 누가 하고 벽지는 누가 발라도 페인트를 누가 다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페인트의 종류까지 다 기록했다는. 그런 나라 전 세계를 다쳐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요. 지금도 200년 전에 그런 완벽한 기록을 남긴 나라가 누가 있냐? 없어요. 또한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있어요. 조선 왕조실록은 여러분도 다 알지만 조선의 역사예요. 그런데 별자리의 관측, 기상 관측까지 다 해놨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해성의 빈도수, 해성이 언제 나타났는지 별자리가 수변대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실록을 연구해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연구된 데가 아무도 기록을 남긴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500년 이상 그 역사를 고스란히 자연 관찰을 다 해놓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의 뭐 정치적인 변사 이것도 다 적었죠. 한데 화학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치예요. 지진의 횟수 다 있어요. 그런 완벽한 기록을 남긴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완벽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불과 100년 전에 일본 애들이 침탈을 했죠, 우리.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역사가 없는 나라, 마치 우리는 역사 기록을 안 하는 나라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완벽한. 근데 지금도 청와대라든지 뭐 다른 정부가 넣으면 그 기록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지금도 아주 못된 게 남아서 그런 건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흔히 속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속국이었다. 웃긴 얘기죠. 그 식민사관의 아주 특징이죠.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무지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심지어는 명나라 때 같은 경우는 명나라 때 이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죠. 중국에서. 그리고 아프리카도 원정을 나가죠. 명나라 때 명나라 무슨 왕이다. 그때 그 선단을 보면은 그 콜럼버스의 선단의 50배인가 돼요. 배 크기도 상상이 안 돼요. 그 정화죠. 정화 장군이 그 전 세계 남아프리카, 아프리카까지 다 탐험을 할 때는 그 선단의 기준은 엄청나게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중국 옆에 있던 나라들은 중국의 문화를 받아줬던 나라들은 한결같이 다 중국화가 됐어요. 나라가 흔적도 없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유독 중국하고 상대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베트남하고. 실질적으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건드려서 꼭 개피 보죠. 뭐 제가 좀 상스러운 소리를 했습니다만 중국 역사상 중국이 통일되면 꼭 우리나라를 찝쩍거려요. 그런데 찝쩍거려서 침범하면 꼭 망해. 대표적인 게 뭐야? 수나라죠. 수나라 우리나라 침범하면 다 망하잖아요. 그건 그러면 또 당나라도 마찬가지죠. 당나라도 우리 삼국토란데 또 찝쩍거리고 들어왔다가 결국 당나라 망하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다 망해 나가는 게 중국의 왕조가 변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를 알기를 한결같이 함부로 여기지만 하다못해 원나라 몽고가 침범할 때 우리는 무려 40년을 버텨요. 전 세계를 다 털어서 그 당시에 원나라가 침공한 나라 3년을 못 하세요. 3년 이내에 다 항복해. 다 망하는데 우리는 무려 40년이나 버텨. 몽고족이 볼 때는 우리는 지긋지긋한 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돈을 맺을 수밖에 없죠. 우리같이 강력한 나라를. 굴복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가 쓰면서도 우리를 함부로 침범 못하도록 써요. 지네들의 유시를 남기나고.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 관계에서도 대등하게 조국문. 다만 이제 대국과 소국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의는 지켜야. 하지만 그 정치적인 자립성이나 독립성, 우리의 문화의 고전을 고스란히 지켜내죠. 그리고 또 때로는 중국보다 우리가 더 앞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 중국에서 청나라가 들어서부터 우리는 소중하라, 우리가 더 중심이다라는 문화 양식을 만들고 찬란한 진경시대의 문제를 만들어내. 그게 영정조 시대 때죠. 불과 200년 전 얘기죠. 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복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다 털어서 외국 군대가 국내 수도에 진주해 있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요새예요.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가 마치 청나라에 복속됐다, 명나라 복속, 그래 아니에요. 속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는 당당하게 헤쳐나가죠. 그런데 이제 지금보다 더 이제 지금이 오히려 더 굴욕적인 이런 행위를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외국에서 문물을 받아줄 때 꼭 우리한테 맞는 것만 가져와요.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은 호수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호수물이 무지하게 커요. 넓으면은 시냇물이 물이 들어올 때 노란물이 들어오든 파란물이 들어오든 빨간물이 들어오든 호수물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호수가 찍으면 어떨까? 노란물이 들어오면 호수물이 노란물로 변해. 빨간물이 들어오면 빨간물로 변해.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수의 깊이, 넓이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호수의 깊이가 커요. 그래서 어떤 문화든지 우리한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코 그게 동화되지 않아요. 우리 걸로 만들어요. 그런 능력. 그리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요. 전 세계를 또 다 털어서 우리나라 주도적으로 천주교를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선교사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도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우리의 문화적인 자부심이에요. 물론 천주교나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제국주의 침탈이 앞섰어요. 총과 대포와 군함을 앞세우고 여기서 한 게 많은데 우리는 그 반대였죠. 전 세계를 다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은 우리의 문화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예요. 문화 능력이. 우리는 주도적으로 받아주는데 뛰어난 나라예요. 물론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서구 문물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당했는데 그걸 받아주면 또 우리 걸로 변형을 하지. 이제는 정신 좀 차리니까. 어떻게? 대표적인 아파트죠. 주거문화 형태에서 옛날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문화가 다 변화가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해요? 황토방이다, 온돌마루, 마루,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라든지. 그렇게 변형을 우리식으로 변형을 한다고. 그런 능력이 우리는 뛰어난 거예요. 어떤 문물의 형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주도적, 그러려면은 전통문화의 힘을 바탕하게 되는 거지. 전통문화를 무시하고 되면은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따지면 옛날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옛날 중국이었는데, 그 당시 때는 그 강력한 중국하고 상대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떳떳하게 나가고 당당하게 나갔는데,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그런 지혜를 어떻게 길러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요령인데요. 강대국하고 소국, 예를 들어서 나하고 친구 사이라도 강대국과 소국이 싸울 때만 하면은 소국이 작은 나라가 대국을 흉내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대국이 99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99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없는 한 가지를 소국이 갖고 있어봐.
그러면 대국이 속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국이 없는 거니까. 하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소국이 맵사가 황새 흉내 낸다고 대국까지가 똑같이 흉내 낸다고 봐봐요. 그럼 가랭이도 찢어지고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국 입장에서는 다 있으니까 지네가. 그 소국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령이에요. 친구 사이도 똑같아. 친구 쫓아서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친구가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으면 친구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게 요령이죠. 그런 지혜가 우리는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가 왜 전통 문화를 중시하고 왜 우리 문화를 중시하느냐? 전통이 없고 근본이 없으면은 외국 문화도 싹쓸이 되면은 우리는 흔적도 사라진다는 거야.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중시하는 거야. 자, 제가 사상의학을 강의하면서 왜 뜬금없이 전통 문화를 얘기하냐? 사상의학도 그 뿌리라는 거죠. 사상의학은 전통 문화의 정수가 집결이 돼서 사상의학이 집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느껴. 왜 느끼느냐? 서양과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는 환자들이 왔을 때 5년, 10년이라도 안 되는 환자, 우리 한의원에 왔을 때 6달 치료받을 때 깨끗이 낫는단 말이에요. 3달, 6달. 거기서 5년, 10년 해도 안 되는 게. 그래서 나는 확신을 얻어요. 서양과학의 한계를 나는 분명히 느끼고 또 나설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의학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문화 형태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최근에 황우석 교수가 이게 줄기세포에서 한다고 해서 많이 매스컴 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맞는 이야기야. 그걸 못 쫓아요. 우리의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되는 거야.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참, 교묘하게 만드는 걸 잘해야. 우리는 대충 하지 않아요. 흔히 이 식민사관의 또 특징 중에 하나, 우리나라는 대충 하는 나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한 기록을 남기는 나라고, 또 하면은 그런데 넉넉하게 하는, 이런 민족이지. 식민사관 같이 우리는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마치 요새는 어때요? 교육이, 한문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다 뭘로 써 있어요? 한문으로 써져 있죠. 간단한 얘기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대주 할아버지, 6대주 할아버지 쓴 편지글을 못 읽어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를 못 읽어. 문집을 못 읽어요. 그래서 무슨 지식이 있냐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히 한문만 못 읽으면 그래도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가 다 단절된다는 거다. 지혜가. 그러면 우리는 서구문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나중에 뭐가 주장이 되겠냐.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합시다라는 주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 중에 필리핀이죠. 필리핀 같은 것도 영어로 문자 쓴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편입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최소한 이 사상의학을 접하면서 이 과목을 통해서 이런 역사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알아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접목을 했다. 또 전통 고수한테 옛날 고수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는 또 불안해. 예전에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현대 어떻게 접목시켜서 전 세계로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또 옛날식으로 살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마 타고 지금 차 타고 다니잖아요. 틀려요. 하지만 그 정신을 배워야겠더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가능한 여러분 한문을 좀 하세요. 너무 안 해요. 너무 기초적인 한문도 너무 올라가. 생기초도 틀려.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쓰는데 막 틀려. 한문을 좀 알아야 언어도 제대로,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다 틀려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회에 또 거꾸로 말하면은 요즘 사람 거의 안 해. 한문 공부를. 안 하니까 조금만 하면 빗봐. 남들 안 하니까. 대표적인 예로 내가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식료찬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 식료찬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사예요. 세 줄 때 쓴 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의뢰받아서 내가 번역을 했는데 물론 고생 좀 꽤 했죠. 그런데 농업계 통해서 한문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까지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해주게 됐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여러분들 법대생이다. 옛날 우리 그 법서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공대생이다. 옛날 우리도 건축책들이 많아요. 안 읽어. 수학과다. 옛날에 산경이나 이런 수학책들이 많아요. 읽어보나요? 안 읽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과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이펀의 원리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물이 있다. 그 물을 하면은 이렇게 호수물 이렇게 하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이펀의 원리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가로 격수지법이라고 그래. 그 세종대왕도 실험을 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그러죠. 삼각형을. 우리는 구구의 정리라고 구구법. 그래서 우리는 해. 근데 정작 수학과에서 그걸 공부를 하냐? 안 한단 말이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서 수학하면 다 서양 거. 우리 알게 모르게 다 인식이 됐어요. 루트, 제곱근 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에. 마치 수학은 모든 것 다 서양에서 시작된 거. 의학은 어때요? 양방의학에서 우리 히포크라테스로 시작된 거. 농업은 어때요? 농업도 맞아. 1900년 일제시대 때 시작된 걸로 됐잖아. 1700년, 1600년 농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강의 될 기회를 모르겠지만 보리 같은 거 추나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추나 처리 방법이 서양은 1900년대 처음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1600년대 하고 있다고. 나도 부끄럽게도 내가 농대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농업을 배워.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고 농대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워. 서양이 앞섰다 생각 들었어요. 추나 처리는 1900년대 서양 모스크바에 루슨코 받아서 1910년대 처음이라고. 안 그래. 우리는 1600년대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 잊어가고 있어. 그럼 우리 정체성이 뭐야? 말로만 우리 민족 잘났다? 증거를 내야지. 근데 그 증거를 우리 스스로 잊어먹고 있는 거야. 사라지고 있고.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거는 좀 삭제해야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좀 공부 좀 하세요. 교육학이다. 우리 옛날 교육학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건 다 사라지고 서양 교육법만 딱 얘기를 해. 하다못해 환경운동한다. 영국의 환경운동부터 뿌리를 대. 1800년대, 1900년대 이렇게. 우리는 2000년대부터 그런 얘기를 해. 하다못해 대표적인 우리 절간, 사찰에서 뭐는 바루공양이라고 그러죠. 김치 한 조각 안 남기잖아요. 고춧가루 하나 안 남기잖아요. 우리는 깨끗하게 환경보호 그만큼 확실한 거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몸으로 배 있는데 서양애들은 그렇잖아요. 최근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뿌리를 그렇게 돼.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우리의 전통들을 좀 되살리자. 식민상을 좀 탈피하자. 식민상의 대표적인 거는 마치 서양이 더 뿌리인 것 같이. 우리는 항상 못났고 이러지 않다. 우리가 훨씬 전통문화가 부정될 게 아니라 오히려 전통문화를 되살려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그 증거들을 나는 사상에서 난 확신을 얻었고 모든 문화에서 가능하다라고 난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팔아먹고 수출할 수가 있다. 심지어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에도 우리 심성을 맑게, 최근에 내가 논문을 보니까 그것까지 발표가 됐어요. 우리 국악이 있죠. 국악 중에 보니까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예를 들어 임금님이 정사를 볼 때 마음이 편안해야죠. 임금이 판단을 내릴 때 혼란스러우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을 정신을 맑게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트는 음악이 뭘까요? 정하게. 그거 계산해서 그 음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궁궐에서 하는 음악이 다 그런 거예요. 즐길 때 하는 음악, 또 아니면은 설날 때 하는 음악이 다 틀려요. 그런 것이 우리는 무지하게 개발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악소리만 나오면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잘 모르고. 국악하는 사람도 연어를 잘 모르고. 왜냐면 한문을 모르니까. 악학개범? 이런 거 잘 읽나? 안 읽잖아요. 경국대전이나 안 읽잖아요. 그런 것이 뭐예요? 마치 석굴하면 아까도 얘기했었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거거든요. 원주율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서 만들어 석굴하면. 그래서 유명한 거야. 물론 부처님이 계신 게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만 수학적인 게 아주 중요해. 근데 그것이 예전에 국어법이라 나온다면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천문학과에서는 해성 이야기. 우리는 많죠. 신성이나 많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다못해 별자리 연구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옛날 별자리 연구 얼마나 많이 했죠. 삼국시대에서 얼마나 별자리 연구하고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요새 천문학과에서 그 연구 하나 안 해서 다 서양 이름 하지. 사자자리, 한국에 다 서양 이름에서 오리온자 이러지. 우리 옛날에
28수 이야기를 안 해. 별자리 28수로 나눠지거든. 크게 설명 안 하잖아. 이게 전통과의 단절 무지히 심각하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점점 정치에 사라지고 마치 서양이 앞서고 항상 앞서고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식민사관이다. 식민사관이 일부만 위다 이런 게 아니야. 서양이 무조건 앞서 우리는 항상 뒤졌다라고 생각하지 대표적인 식민사관이고 우리는 그걸 쫓아가야만 된다 생각. 그렇죠. 우리가 주도해나고 우리 전통은 대단하고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식민사관의 진정한 탈피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사실 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사상은 약간 거리는 있어요. 솔직히 말. 근데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나가서 좀 살아보자. 아웅당 살지 말고 식민사관에 쩌들려서 마치 미국이 무조건 옳고 우리는 무슨 송사에서 무조건 미국 팔려만 보잖아. 얼마나 웃긴 얘기야. 그렇지 않다. 우리의 좋은 게 많다. 이걸 되살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되살릴 필요가 있다. 나는 그거를 사상에서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상만 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정도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나마 살아남은 게 이거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 해보기를 바란다. 이런 걸 위해서 이번 주는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통문화를 좀 이해를 해라. 그리고 그거를 접목을 시켜서 좀 팔아먹자. 전 세계를 상대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